용어만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양지수 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도 사상 처음으로 6,4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0.29%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3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현재는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1,16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를 기록했는데 현재는 정반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자 포지션으로 전환했고요. 외국인은 2,200억 원 넘게, 기관은 2,700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 홀로 5,3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 개인만 홀로 매수 우위를 기록했는데 오늘도 개인만 홀로 1,6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도 동반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317억 원, 그리고 기관은 1,000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어제 신고가 경신한 국내 반도체 투톱, 현재는 모두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46% 하락하면서 21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 1.23% 하락하고 있습니다. 120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27% 올라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벤츠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급을 한다는 소식에 어제 11% 넘게 급등하며 시총 4위 자리로 올라왔는데 현재도 1% 상승하고 있습니다. 48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2% 약세 기록하면서 53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방산 대표주만 지금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SK스퀘어 1.81% 내려가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어제는 2% 넘게 빠졌는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재부각되면서 현재는 3.67%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44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19% 하락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1.73%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아도 1% 넘게 하락하면서 15만 8,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현재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관련주 어제는 5%대 강세 기록했는데 현재 에코프로 1.77%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6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2% 넘게 하락하면서 21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76% 약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천방제약이 지금 15%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4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어제는 리노공업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 현재는 리가캠바이오를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1.52% 약세 기록하고 있고요. ABL바이오도 2.28%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오롱티슈진 3.74% 약세 이어가고 있고 HLB도 4.81%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리가캠바이오 홀로 0.46% 상승하면서 19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유리기판은 반도체 제조 생태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판은 기존보다 전력 효율을 30% 끌어올리면서도 데이터 전송 속도를 대폭 높일 수 있는데요. 현재 태성 9% 넘게 급등하고 있고 SKC도 지금 4.26%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이에 국내 방산주가 장 초반부터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퍼스텍 25% 가까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 로템도 5.19%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살펴보시죠. 미국의 견조한 소비 지표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부터 급등했습니다. 이에 오늘 환율은 11원 올라서 1,479원 50전에 개장했습니다. 오전 9시 33분 기준으로는 1,477원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0.35%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6,36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23% 하락하고 있습니다. 1,16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정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대했던 결과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결렬이 됐고 휴전은 무기한 연장이 됐습니다. 미국에 의하면, 미국 주장에 의하면 미국 주장에. 이란은 또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렇죠. 뭔가 딱 부러지게 무슨 결론이다라고 얘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 시장 반응은 글쎄요. 실망 쪽에 가깝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그걸 무시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실망에 가까울 수 있는데 애써서 지금 트럼프가 계속 연장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협상을 계속 지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큰 폭의 어떤 등락은 큰 폭의 낙폭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뭐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보인다는 보장은 없죠. 네. 하지만은 어떤 시장은 두 양측이 결국은 해결을 할 수밖에 오늘 해야 되는 모티브가 강력하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도 신고가 간 지가 며칠 됐고 한국은 어저께 완전히 신고가를 갔지 않습니까? 오늘 주춤합니다만 그런 입장에서는 주시장에서 스테이하면서 뭔가 그 업사이드 옵션을 만끽하겠다는 그 투자가들의 심리가 크게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라면은 완전히 결렬이라는 게 판단이 확실히 되기 전까지는 계속 관망. 약간의 보수적이라도 관망 기조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느 정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티브가 있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돈이 있고 돈을 딴 데 갈 데 없고 은행에 다시 집어넣어 뭐 이렇게 보지 못한다면은 그다음에 실적 시즌에 실적이 워낙 잘 나올 수 있고 가이던스가 좋다는 그 쿠션 상세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네. 아마도 뭐 어제 그저께 사신 분이 아니라면은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뭐 주식이라는 게 뭐 하루에도 5% 6% 빠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내하고 들어갔었어야 맞고요. 최근에 들어간 거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또 요동치고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코스피 기준으로 6,300포인트, 6,350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 오늘도 장 초반에 딱 반짝했지만 6,400 네네. 터치 했습니다. 지수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뭐 업앤다운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의 우상향하는 기조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본다면 우리 다시 코스피 7,000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대할 수 있죠. 전쟁이 끝나면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고는 바로 가기는 조금 역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힘에 붙일 수 있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에 의해서 올해의 코스피 EPS 전망이 작년보다 넘버가 너무 크니까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누구는 160% 성장, 누구는 200% 성장 얘기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얘기하면 올해 넌 삼성 하이닉스도 성장을 하는데 그게 24%인지 50%인지 그러니까 레인지가 크다는 거예요. 그 자체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EPS가 과연 한 두 달 전에 650에서 지금 750인지 700인지 800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대략 평균 잡아서 700 한 3, 40 정도 잡아서 10배를 치면 7,000원 안착해야 되는 거고요. 10배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8배, 12배 평균이기 때문에 안착이라는 개념은 매크로가 완전히 상당히 해소됐다 하면은 과거 평균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한 게 7,000, 7,000 중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에너지를 까면은 6,000 중후반 이렇게 되는 거죠.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싸다고 보는 8배까지는 지금 가지를 않은 거고 8배 가는 게 5천 중반이니까 그러면 지금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는 숨고르기 정도는 언제든지 해봄직하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 하지만 우리가 밸류에이션 과거에 리레이팅은 그거 갖다 버리고 그냥 평균 정도 가더라도 이익이 맞다면 7,000원 가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가가 타당하다고 그걸 바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 각도와 그다음 범피한 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러면 주도주는 역시 반도체, 네, 주도주는 그리고 대형주 그렇죠. 위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어제까지 그런 거고 대형주라는 것이 이익 시즌 실적 발표 시즌에서 넘버가 확인될 수 있는 게 대형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전력, 조선 이런 쪽은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받는 게 맞고요. 이른바 반도체, 전력 인프라, 그다음 후보군에서 조선인데
우리가 주식시장이 완전히 위로 올렸다, 막 7천 뚫는다 하면은 증권주도 아마 깊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증권주는 2분기 실적 다음 해가 조금 단기적으로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데 주도 섹터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고요. 주도 쪽 바뀌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쪽 지금의 넌 주도 세력이 뭔가 새로 와야 됩니다. 우리 그 코스닥이 좀 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코스닥이 다 덜 간 게 아닙니다. 바이오만 안 갔죠. 그렇죠. 네. 지금도 소부장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소부장 갔다고요? 많이 갔고 2차전 많이 갔어요. 갔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안 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코스닥 구성 요소를 보면은 코스닥이 안 간 게 아니고 바이오가 안 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도성이 바뀌려면 뭐죠? 바이오가 가면은 주도성이 바뀌겠죠. 주도성이 바뀌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바이오나 이런 쪽이 2차전도 올라갔습니다만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금리가 내려가면 됩니다. 근데 금리가 내려갈지 지금 반반 치킨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직 그 가장 강력한 캐털리스트가 발현될 가능성이 지금 별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없죠. 그리고 주도주가 안 바뀌더라도 주도 개별주가 올라갈 수 있는 건 그 개별주가 fresh enough. 제가 영어로 죄송합니다만 enough를 3번 쓰겠습니다. fresh enough. 그 모멘텀이 새롭냐 이거죠. 새로운 게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rong enough. 엄청 세냐. 그러니까 이 전망을 애널리스트가 뭐 저기 내러티브를 하더라도 엄청 세냐 이거죠. 요즘에 주석 엔지니어링 삼성전기 보세요. 프레시한데 strong enough 하게 불렀거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아까 주도주가 아닌 것들이 하는 거니까 아까 2차 전지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한데 long enough 길게 충분히 무시되는가 개무시되는 게 완전히 충분히 무시되는가 long enough 그 세 가지가 컴비네이션 돼요. 2차 전지하고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소부장을 보세요. fresh enough 한지 아니면 strong enough 한지 완전히 무시된 게 충분히 길게 long enough 한지 그걸 물어보시고 2개 이상의 컴비네이션 되는 그런 섹터가 새롭게 올라오면은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코스피 대형주가 그 상간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기술적이든 아니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되면 그때 바뀌겠죠. 그거를 지금 보이냐 안 보이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의 뚜껑이 열릴 때가 됐습니다. 네. 내일입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제 거의 잡힌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네. 기준으로 그렇죠. 35조에서 40조 사이. 요 정도의 이제 현재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의 예상치면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할 것이냐, 네네. 아니면 그 이상이 나와야 될 것이냐. 네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시죠? 항상 마찬가지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은 뚫지를 않으면 서프라이즈가 아니면 이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하고 좀 다른 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이었죠. 그러니까 숫자 딱 2개 던지고 알아서 개스해. 근데 이번에는 아니죠. 실적 발표되고 바로 컨퍼런스 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넘버는 그렇다 치고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어닝이 이제 충분하게 comfortable enough, 충분하게 편안한가 그거 중요하지만 목표 주가가 있으면 뭐지 예를 들면 200만 원 목표 주가 할 수도 있고 150만 원 목표 할 수 있잖아요. 안전 마진까지만 쫓아가는 겁니다. 일단 자기가 편안한 마진. 저는 통상 80%, 20% 디스카운트를 하는 정도까지를 쫓아가는 거고 그 이후에서는 이미 갖고 계신 분은 굳이 빨리 쫓아갈 필요 없다. 절대 주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컨콜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죠? 많이 올라 주가가. fresh enough. 새로워야 됩니다. 그 fresh enough 할지는 long-term agreement, 1년, 3년, 5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삼성 하이닉스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다음에 사실은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요즘 뒤진 면이 있어요. 주가는 관계 없지만은 HBM4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이제 다 알게 됐거든요. HBM4가 안 되니까 HBM4E로 빨리 가는 촉매가 되는 것인지 HBM4가 잘 안 되더라도 워낙 반도체 자체가 쇼테지이기 때문에 그냥 능구렁이치 넘어가는 것인지 그런 얘기 롱텀 어그리먼트하고 HBM4에 대한 코멘트가 얼마나 fresh enough 그다음에 convincing enough 이렇게 나오는지가 실적 넘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망 매물이 정말로 나온다거나 차익 실현 매물이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이 나오게 된다면 네네. 그래서 주가가 좀 하방으로 좀 조정 압력을 많이 받는다면 아까 말씀 제가 들은 것 중에 이제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포트 안에 담고 계신 분들은 더 급하게 비중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뜻도 되겠고 그렇죠. 새로 진입하실 분들도 지금은 급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는 내일 내용을 들어봐야죠.
아까 내용이 fresh enough, long enough, strong enough 이게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은 내일 아침에 뭐 실적 넘버가 37조 나왔다 합시다. 근데 그거 갖고 충분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빠지고 내일 빠지고 하면 못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때 들어가신 분이 잘못된 게 아니죠. 내용이 얼마나 fresh enough, long, strong enough 한지를 느껴야 된다. 그건 시시각각으로 보는 거고 전문가들의 판단을 여러분이 바로 들을 수 없다 하거나 본인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면 내일은 판단하지 않으시고 행동을 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충분히 더 빠질 수 한 5% 10% 빠지면은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프레시 enough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면 판단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괜히 파충류들을 돌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앞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삼성전기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대형주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이제 장세였고 온기가 이제 소부장으로 확산되는 이제 국면이라고 네네.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특정 종목들은 굉장히 뜨거워요. 뭐 삼성전기가 대표적인 네네. 거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일 동력이 되느냐 아니면 이것도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수 있냐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기는 MLCC라는 쇼티지하고 기판에 대한 게 컴비네이션 돼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이 다 부각됐어요. 다른 PCB 업체도 마찬가지하지만 그래서 삼성전기는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지금 리레이팅에 들어간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모든 종목이 그럴 것이냐? 모든 종목은 그렇지 않겠죠. 근데 뭐 PCB가 쇼티지다, 반도체에서 HBM 포함해서 기판까지 해가지고 뭐 MLCC까지 다 쇼티지, 이건 다 알려졌어요. 그리고 GPU가 쇼티지가 아니고 CPU가 더 부각된다. CPU가 부각되니까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밑에 기판이 필요하다. 이게 다 알아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기가 많이 올라간 거지 다른 종목,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포함해서 다른 심텍 포함해서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앵커님의 답에 대한 답은 다 올랐어요. 더 유달리 삼성전기가 한 거는 양축이 다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리기 급급한데 신사업의 기여도를 얼마나 넘버화 시키냐 중요한데 이럴 때는 보통 애널리스트가 그 포텐셜을 후행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갖고 계신 분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에다가 거꾸로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건 맥스 10%.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못 따라온다 가정하고 10%까지 올라가는 정도까지는 감내라는 것이 하지만 그 이상 가면 오버슈팅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주성도 마찬가지인데 주성도 완전히 애널리스트가 지금 나온 게 하루아침에 뭐 10만 8천, 10만에 지금 또 오르잖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 애널리스트가 포캐스트를 충분히 했느냐? 28년까지. 이거 하루 이틀 사이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유도리를 두는 거죠. 근데 유도리를 두더라도 지금 이제 들어가면은 분명히 5% 10% 묶일 수도 있고 한 15% 더 먹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찝어주느냐? 그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럼 리딩방이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변할 때는 이 전망 자체가 그 목표 주가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것이 후행적이다는 걸 했을 때 제 감으로 30년 먼치한 감으로 했을 때는 만약에 진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한다면 목표 주가에서 10%까지 밑을 보는 게 아니고 위를 봅니다. 하지만 그 이상 가는 건 진짜 거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도 연일 짚어보고 있는데 어제도 삼성 SDI 네네. 많이 올랐고 어제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많이 맞아요. 올랐고 뭐 LNF도 그렇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많이 온기가 확 퍼진 느낌. 퍼졌죠.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죠. 상당히 온도도 많이 올라간 네. 느낌이에요. 이게 스트롱 이너프인 거죠. 스트롱 이너프에서 이렇게 만약에 턴어라운드 되면은 아직 롱 이너프는 안 됐죠. 롱 이너프 안 됐죠. 제가 아까 롱 이너프는 오랫동안 무시되면은 반등한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무시됐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많이 좀 빠졌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무시될 정도가 되고 나면 결국은 자생적으로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그럴 때가 됐는데 그 캐탈리스트가 빨리 반응해서 어저께 같은 경우 사실은 벤처와 협력 관계가 처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는 수급에 대한 것도 있고 이제는 믿을만하다 이런 공감대가 됐기 때문에 갔는데 이슈는 이젠 SDI하고 LG엔솔 같은 게 SDI도 마찬가지인데 SDI가 삼성전기랑 비슷한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SDI나 삼성전기냐 약간 다른 섹터 간의 경쟁의 요인도 SDI는 들어가는 것 같고요. LG엔솔은 그럼 부품주, 에코프로 뭐 이런 식의 그 소재주하고 LG엔솔하고 뭐가 싸? 아니 뭐가 모멘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양극재는요 선제적인 투자를 한 회사는 에코프로보다는 LNF가 더 선제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지속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조금은 이제 쉬어가도 된다.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뭐 추세의 반전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롱으로 보면 길게 보시는 분은 여전히 셀 업체가 조금 더 안정적인 감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 전에 건설주 하나만 더 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종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이 연장됐고 네. 휴전이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다시 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됐고요. 건설주가 그동안 올랐던 건 사실 이제 종전 후 재건 기대감도 반영이 됐었던 건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또 많은 실망 매물들이 또 나오면서 조정을 또 크게 받지 않을까? 뭐 그 전부터 좀 나타나긴 했지만 말이죠. 주가가 많이 갔으니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네. 종전이 안 되고 전쟁이 한 달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우리가 3월 초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그 협상 과정에서 노이즈가 불가피할 거로 예상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게 드러났을 뿐이냐 이거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격 우려 그러면 재건 기대감 하루가 다르게 바꾸는데 오늘 저녁이라도 만약에 다시 얘기하면 다시 또 기대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낮게 샀으면 가만히 계시면 되고요. 포트의 비중이 워낙 많고 말씀드릴게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에 이미 갔던 거는 이미 근처에 갔다 그러면 이런 김에 차익 실현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정도로 기대하시고 본인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가 중요합니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근처에서 사놓고 이게 종전이 안 됐으니까 내려가는 게 힘들어하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종전은 오늘 됐을 수도 있고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어저께 안 판 것이 바보가 되는 거고 오늘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다만 절대적인 밸류거나 아니면 그걸 밸류했을 때 애널리스트나 증권사가 얘기하는 그 가이드가 줬는데 그 가이드에서 확실히 벗어나거나 이미 간 주식은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 하루라도 반나절에도 마이너스가 되죠. 그 마이너스가 5% 10% 일파만파 된다는 거는 만약 그렇다면은 그거는 저거죠. 다른 섹터가 더 파지티브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진짜 종전이 물 건너갔다라고 판단이 되는 정도가 아니면 이것이 뭐 올라간 것 때문에 마이너스 5% 될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5% 10% 이렇게 된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갖고 얼마나 들어갔느냐가 중요하고요. 한 섹터에 15% 이상 들어가는 것 자체가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주도주 섹터 할 때 한 4-5개 얘기하잖아요. 그 반도체를 만약 30% 담고 하면은 다른 섹터에 4개 정도 가지면 한 섹터에 15%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종목에 20% 30% 담고 건설주 아니면 2차 전지 아무리 좋아도 그걸 어저께 그저께 사놓고 오늘 내 뜻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의 해석을 특별히 빠지는 게 정당하니까 지금이라도 파시고 도망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는 아니면 레퍼런스 할 수 있는 건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이 어떤지에 대해서 판단은 종전의 협상이 좀 늦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언제든지 노이즈가 있다. 노이즈가 아닌지 판단은 본인의 그 스페큘레이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필요하다면요. 아마 미장이 빠졌습니다. 장 초반 분위기와 후반부가 분위기가 달랐고 지금 장 마감 직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한 휴전 연장 선언이 있었고요. 이걸 지금 선물에서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받아들였어요. 네, 그렇게 하죠. 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양상이 바뀔지 우리도 장 초반에는 반짝 그렇죠. 상승했다 이제 하락세로 돌아선 걸 보면 그리고 지금 미국도 지금 한창 어닝 시즌에 본격 돌입했고 네, 이번 네. 주부터 이제 기술주들이 쫙 다음 주 빅테크 맞습니다. 사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업체들이 다 이제 네.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는 상태니까 미장은 S&P 500 기준 7,100 넘으면서 네. 어쨌든 새로운 스코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말이죠. 네, 새로운 역사죠. 네. 전쟁이 여기를 덮칠 거냐, 실적이 계속 끌고 나갈 거냐, 여기에 대한 뭔가 기싸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잘 나야 됩니다. 주가가 뭐 6,500 있을 때가 아니고 10% 이상 올랐잖아요. 10% 이상 바닥에서 올랐잖아요. 네. 전쟁을 무시하고 해결됐다고 보고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왜 전쟁을 무시했을까요? 이익이 한 13% 오른다고 보고 10몇 프로 오른 겁니다. 전쟁이 무시되니까 이익이 10몇 프로 오른다는 게 눈에 보이면서 주가가 오른 게 7,100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거기에 부합해야죠. 실제 부합 안 하면 셀러도 뉴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적 부합 안 하고 전쟁이 지지부진한데 애매하다 그러면 셀런도 뉴스 하면은 올라간 거 일정 부분을 토해낼 겁니다. 그거는 명확 관합니다. 자, 이 지금 협상이 노이즈고 하루 이틀 사이 다시 또 원복하면은 그대로 있으려고 할 것이고 실적이
기대치, 실적이 좋다는 거 기대치를 갖고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실적이 부합해야 됩니다. 두 컴비네이션 하지 않으면 세로뉴스는 명명백백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15% 올라간 걸 6%, 5% 빠질 것이냐? 그렇게 베팅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테슬라 실적 이제 오늘 나옵니다. 밤에 내일 아침이죠. 네. 테슬라 실적은 뭐 자동차 이제 뭐 전기차 판매로 테슬라 실적을 뭐 이제 기대 주가에 반영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네네. 로보택시라든지 또 하나 관점은 지금 스페이스X 합병 문제 뭐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네네. 테슬라 실적 발표 관심을 모으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테슬라가 지난주에 상당히 부진했던 주가들을 많이 만회해냈거든요. 이번 실적 발표가 또 다른 또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계기는 항상 될 수 있죠. 근데 구체적인 게 없으면은 계기는 희망했다가 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머스크의 입을 또 우린 주목하게 될 그렇죠. 텐데. 로보택시가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얼마나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 게 테슬라를 별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분들을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숏하는 사람들이 숏 커버가 되잖아요. 로보택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상용화 이게 질문 첫 번째 거고요. 제가 질문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가 애매한데 자동차 판매 자체가 얼마나 회복이 되고 있는지 할인해서 회복하고 있는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었죠. 얘네들이 자동차 말고 다른 소프트웨어, 뭐 에너지 하고 있다는데 그쪽에 각각의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을 좀 더 강력하게 내러티브를 주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질문은 이런 겁니다. 아까 스페이스X 뭐 하고 뭐 합병하고 하잖아요. 네. 과연 테슬라 자체에 진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인지 그 머스크가 어떤 비즈니스의 포커스를 우주로 한다면 아마 테슬라 자체가 그렇게 자기 안중에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비난할 수도 있어요. 제가 비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키 퀘스천, 로보택시의 구체화, 그다음에 지금 판매가 애매하면은 그게 할인으로 갈 것인지 구조적인 이슈인지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CEO로서 여러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포커스를 쓸 수 있는지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갖고 투자가들이 갖고 계신 분들이야 워낙 좋아하시는 분 계속 갖고 계시겠죠. 안 좋아하고 매도를 하는 분들이 올라타야지 400불, 500불 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퀘스천이 답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 떨어졌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2차 종전 협상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쟁 불확실성은 다시 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2차 협상 불발 배경을 서로에게 돌렸는데요. 종전 기대감에 들떴던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먹구름이 낀 이란 전쟁 상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고요. 또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또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선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란은 이번 협상 불발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협상 불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란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و اقدامات غیر قابل قبول طرف آمریکایی مواجه هستیم. 자, 이란이 불참하면서 결국 협상이 깨졌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카드가 무기한 휴전 연장을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또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뭔가요? 지금 휴전인 건가요? 아닌 건가요? 어떻게 해석들을 하시면 해석을 해야 되겠군요. 이건 백영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휴전의 전제 선결 조건이 그거지 않았습니까? 호르무즈 봉쇄를 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든 전선에서의 그 공격을 멈추자라고 해서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12일 휴전을 했었죠. 근데 지금 휴전을 하는데 휴전도 조건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휴전을 하려면 우리도 지금 북한과 휴전 중인데 그 정전 협상을 통해서 이제 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막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속. 그러면 원래 지금 이 휴전의 선결 조건은 호르무즈의 자유항행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막는다. 그런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란 측과 이게 만약에 휴전이 연장되는 것이라 그러면 동일 조건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스라엘도 레바논 남부 전선에서 공격을 지금 10일 정도 휴전하겠지만 그 끝나고 나서는 또 다른 셈법이 있을 텐데. 그래서 네. 뭐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뭐 디테일한 그 계획을 갖고 휴전을 던진 거는 아니고 일단은 전쟁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협상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휴전 던져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맞춰가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휴전의 선결 조건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전인 듯 휴전 아닌 휴전인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전 기간 동안 협상을 하겠다. 시간을 벌기 위한 휴전인데 이란은 추가 협상이 없다라는 현재로서는 단호한 입장인 거죠. 그러면 애매모호한 상태로 이도 저도 아닌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민 교수님? 뭐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 되겠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에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군사적 그 공격을 할 거다 이렇게 미국이 할 거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피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과 이란이 합의가 되지 않은 휴전 연장을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네. 이란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란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적 조치, 대응 이런 거는 녹록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교착 국면이 좀 지속되다가 이제 그 중재국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다시 협상 국면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이 협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고서 시간을 벌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은 군사적 그 작전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 측에 고민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란 측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계속 봉쇄한다면 군사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여태까지 이란이 그나마 국제사회로부터 좀 지지를 얻고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공격, 거기에 대한 비례 대응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공격을 하지 않잖아요. 않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막고 있다고 해서 공격을 하면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란이 먼저 군사력을 쓰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명분까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그 해군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군사력이 있어서 비대칭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강경파가 더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협상이 2차 협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란 쪽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선언하면서 공은 이란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트럼프식 협상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최대한 압박을 해서 협상력을 높인다. 그래서 원하는 걸 협상에서 이제 끌어낸다.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그런 행동을 이란으로 보여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해안을 봉쇄, 역봉쇄를 하면서 뭐 이란 관련 선박도 납포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근데 이게 이제 이란의 반발을 일으켰고 어떻게 보면 이 협상이 깨진 거에 원인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럼 트럼프식 이 협상 방식이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뭐 아직 지금이 단기적으로 보면 실패죠. 그런데 지금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민 교수님이 너무 잘 말씀 주셨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끌어갈 수 있다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끌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끌어가게 된다면 이란이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지금 이란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란은 이번 협상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번 협상을 해서 최대한 많은 경제적 유인을 받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어찌됐건 자기네들이 안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렇게 자기는 이제 사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떤 안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었지만 그냥 이란 입장에서도 치열하게 붙을 상황이라서 이 협상을 좋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상태에서 이게 어찌됐건 협상이 이란 측의 안참계에서 결렬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간을 끌 수 있는 국면이 되는데 이게 이란 측 입장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전쟁을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종전을 선언하고 호르무즈에 봉쇄만 하고 난 나간다 이렇게 딱 돼버리면 그러면 또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서 자기네들의 석유를 못 파는 그 국면이 되고 지금 공해상에 나가 있는 1억 6천만 배럴이라고 하는 석유를 계속 미국이 납포하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면 자기네들의 자금줄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되고 지금 민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다른 그런 공격적인 것을 안 하니까 다른 데를 공격하기도 그래서 자기네들의 협상력을 높이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면 네. 이란 입장에서도 다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해서 이걸 핵이라고 하는 것을 풀기를 원했으니까 광인 전략을 이 협상장에서 끌고 나와서 풀기 원하는 그게 목적이었는데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완벽한 실패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이란도 지금 상황이 좀 미묘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란도 그냥 마냥 이걸 좋게 볼 수는 없는 상황.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문제죠. 그런 상황이 길어지면 중동에서의 석유는 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만큼 호르무즈 항이 열려서 유가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떨어뜨리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좀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박사님 시장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거를 굿 시그널입니까? 배드 시그널입니까? 모르겠어요. 시장은 뭐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전쟁이 어쨌든 뭐 어떻게 되든 호르무즈가 열릴 거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안 열렸잖아요. 그거는 원래부터 마켓은 조금 빠릅니다. 먼저 좀 앞을 내다보는 뭐 경향이 있죠. 작년 4월 2일을 보시면은 이제 기억하시면은 뭐 이해가 쉬울 텐데 그때 S&P 500이 5,700에서 3거래일 만에 4,700까지 15% 떨어졌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뭐 관세 전쟁을 주고받았죠. 그래서 34% 그다음에 50% 주고받아서 최고로 145%까지 관세율이 양국이 높아졌는데 5월 12일 날 이제 제네바에서 회담을 하면서 그렇죠. 90일간 지금 휴전을 선언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4월 7일 바닥으로 S&P 500이 25% 올랐습니다. 5월 12일까지. 그러니까 6주 만에 25%가 올랐다. 6천까지 올랐죠. S&P 500이. 그래서 마켓은 결국에는 뭐 시장 이면에 지금 뭐 트럼프가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중간 선거, 그다음에 미국의 악화된 여론, 그리고 지금 군사적으로 피로도가 높아져 있다라는 점, 뭐 기타 등등을 군사적 확전이 안 될 거다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장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장도 결국에는 실적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와 지금 반도체 중심의 IT 하드웨어 실적 개선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뭐 돌이켜 보면
역사적으로 한 세 번째 지금 큰 굵직한 상승 국면이거든요. 네. 85년에 3조 호황일 때 저물가 저달러 저금리의 그 3조 호황일 때 코스피 PBR이 0.5에서 2배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20년이 지난 2005년에 그때도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는데 그때도 0.7에서 코스피 PBR이 거의 2배까지 올랐고요. 이번이 작년 관세 날에 0.7이었거든요. 코스피 네. PBR이. 이번에도 지금 1.5까지 오른 상태에서 2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새 국면의 공통점은 리레이팅이 확실하게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리레이팅의 배경에는 수출 실적이 있었다는 점. 85년에는 이제 반도체가 없었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그러한 뭐 우리 중화공업 수출 호황기였고요. 2005년과 지금은 이제 반도체 IT 사이클이라는 점에서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하나만 더 여쭤. 그럼 지금의 중동 정세가 극한으로 다시 치닫지만 않는다면 크게 금융시장이 흔들릴 일은 없을까요? 이제 전쟁 초반에 막 나타났던 극심한 이제 그 변동성들. 이제 사실 그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쟁 리스크가 줄어들면 결국에는 주가가 너무 많이 급하게 오르면서 그게 화근이 돼서 시장의 변동성을 맞겠죠. 네. 결국에는 주가가 급하게 많이 오른 것만큼 악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 리스크가 줄었다. 각국의 지금 미국과 한국 특히 이제 뭐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다. 당장은 상반기 실적까지는 문제 없다. 라고 한다면 올해 실적 그리고 내년도에 벌어들일 실적까지도 다 땡겨서 시장이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네. 이러한 그 급격한 주가 상승이 결국에는 화근이 돼서 주가가 빠지고 급락하고 또 다른 하락 변동성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또 금융시장이 좀 혼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민 교수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란도 협상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의 상황을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은 똑같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불참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 모주타바도 협상 파키스탄으로 협상단이 가는 걸 승인했다라는 보도도 나왔기 때문에 아 협상 결국 하겠구나 라는 예상이었잖아요. 왜 결국에 막판에 이렇게 틀어졌을까? 모주타바가 결국 여기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걸까? 여러 의문들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과다한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봉쇄를 풀어야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전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답이 미국 쪽에서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그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안에 온건파와 이제 강경파 그 혁명수비대의 어떤 강경한 입장이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네. 이제 그 훨씬 더 힘을 얻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협상에 나가는 것은 이거는 이란이 그 얻을 게 없는 상황에서 나가는 거와 마찬가지라 뭐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단기적으로 이제 또 그 힘을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고 지도자도 이제 수긍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출구가 없어요. 정말로 이제 그 교착 국면이 진행이 되고 이제 그 한 1주, 2주 이렇게 지나게 되면 그렇다면 전 세계 다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셀프 종전을 그 얘기하고 나가버리면 협상이 결렬됐다. 시간을 더 주고 이란과 협상을 하려 했지만 이란 측이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책임은 이란이 협상 결렬의 책임은 이란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가버리면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그 통제하는 것은 이란이 되는 거고 그러면 백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은 아무런 경제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냥 전쟁 국면에서 붕 떠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그 전쟁이 어떤 총성이 멈춘 다음에 이란이 국내적으로 처할상은 이란 정부가 처할상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이란 입장에서도 협상이 돌아와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강경파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 그 역봉쇄에 대한
그리고 이러한 그 상선에 대한 납포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온건파를 좀 누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오래 못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이런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온건파가 힘을 얻으면서 협상장에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때가 되면 이제 미국 측의 어떤 요구를 조금 더 수용해야 되는 이란 측의 어떤 그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내에 이제 권력 암투, 내부 투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 나타나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완전히 푼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가 근데 그거가 이제 좀 타임라인을 보면 내부 갈등 때문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아락치가 상선을 연다라고 했던 그 얘기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그 역사적인 휴전 협상이 되고 나서 그걸 호응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귀해 보면 10일 전에, 그러니까 2주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그러니까 휴전이 됐을 때 휴전의 전제 조건이 이제 모든 전선에서의 그 공격을 멈추자. 그다음에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하자. 그 두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자유항행도 되지 않았고 이라는 조건부로 열었죠. 그다음에 그 레바논에서도 이 모든 공격이 멈춘 게 아니라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레바논은 이 전선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17일 날 처음으로 이제 그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그 휴전 협상을 하고 그래서 그걸 화답하듯이 아락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휴전 기간 동안은 우리가 상선의 자유항행을 할게 10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좋은 제스처가 한 번 나왔고 미국 측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 측에서 나왔으니 이제 협상장으로 손잡고 들어가겠구나 딱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운데 우리는 계속 봉쇄할 거야라고 하면서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얘네들 쓸 거 별로 없다. 이제 호르무즈 항행 관련한 걸로는 이거 레버러지가 될 수 없다. 지렛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니까 갑자기 그 타스님이라고 하는 그 이란 그 관영 매체에서 이디엇이라는 표현도 쓰면서 그러니까 그 아락치가 이거 바보같이 먼저 이렇게 해서 이런 꼴이 됐다라고 하면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부 갈등이라기보다 왜냐면 아락치가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자유 항행을 해줄 건데 이게 안전하고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그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은 혁명수비대하고 이란 항만청이 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아락치가 아무리 그 자기가 협상파라고 하더라도 그런 보호하고 이런 것들은 혁명수비대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거는 이미 얘기가 됐었어야 됐을 텐데 그런 거를 혁명수비대랑 얘기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니네들이 보호 조치는 네가 맡으셔 이렇게 했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부 갈등은 이제 언론들하고 미국 언론도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좀 우리가 떨어져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미국이 그런 아마 이 협상이 될 수 없었던 거는 미국의 요구가 좀 셌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파키스탄 쪽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안을 던졌고 그거를 보고 있다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협상장의 뚜껑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꾸 핵 찌꺼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들 농축우라늄 없지? 그거 어차피 핵 찌꺼기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거 긁어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협상장에서 이란이 쓸 수 있는 민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제 유인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경제 유인을 많이 받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레버리지는 내가 이만큼의 농축우라늄을 갖고 있어. 440kg. 내가 이걸 얼만큼 주면 너 얼마 돈 줄래? 이걸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 이상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꾸 이거 핵 찌꺼기야. 우라늄 농축 스톡 파일 아니고 핵 찌꺼기야. 어차피 다 파편돼서 너 그거 못 쓰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우리하고 협상이 안 붙지. 그걸로 뭘 돈을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조짐도 보이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항행도 이게 레버러지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항행을 우리가 다 풀게. 이렇게 해서 협상력을 높여서 경제 요인을 받아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지 않습니까? 협상력 네가 뭘 갖고 있어? 너 통제권 안 갖고 있어? 통제권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 이란 측 입장에서 협상장 들어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렛대를 다 털어낸 상태에서 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경제 요인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한 판단이 되니까 그럼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란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전시 상황에서 보수파, 진보파가 싸워서 협상장 안 나가고 자기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그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우리가 지금 보면 이란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아무리 보수파 그리고 진보파가 있어도 그들 다 압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협상력을 최대 극대화한 다음에 경제적 유인을 받아야지만 생존을 한다는 걸 아는데 지금 막 해일이 몰려오는데 네. 뭐 지금 조개 죽고 앉아 있는 그런 거가 벌어진다기보다는 저는 아직도 지금은 이제 추정의 영역이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게 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란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입장. 이거 경제적 유인 많이 못 받겠다. 이렇게 지금 너는 니네들이 갖고 있는 440kg 60% 농축 우라늄 그거 아니야. 농축 우라늄 아니야. 그거 지금 핵찌꺼기야. 그거 그냥 다 부서져서 먼지 돼서 어떻게 쓸 수도 없는 거잖아. 그걸로 뭘 우리한테 돈을 받으려고 그래. 호르무즈 항해 이미 내가 지금 다 통제하고 내가 봉쇄하는데 네가 뭘 그걸 레버러지를 쓰려고 그래? 내가 막고 있는 거야. 딱 해버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딱 파악하니까 야 이거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들어가지 않은 거라고 보는 게 그게 좀 전문가다운 분석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자꾸 미국의 외신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니 그 지금 내부 진보와 그 보수가 흔들려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그건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왜냐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협상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와서 자기가 이슬라마바드 와서 직접 사인하겠다고 할 의향도 있다. 뭐 그런데 얘기했죠. 갑자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그 이란의 보수파와 이런 것들을 흔들어놨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걸 그대로 받아서 쓰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물론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도 지금 녹록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 국면에서 미국이 이익 극대화할 수 있는 건 찾아낼 겁니다. 지금 이게 적당히 이렇게 끌면서 이란을 그러니까 이란 너네들 말라 죽어라. 우리는 여기 맞고 내가 손해지 네가 손해, 네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 이걸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 보면 이란의 보수파와 진보파의 분열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기보다는 네. 좀 제가 보는 분석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이 재개되려면 결자 해지를 미국 쪽에서 해야 되겠군요. 예를 들어서 해상 봉쇄도 풀어야죠. 만약에 협상이 재개돼 이란 입장에서 협상에 나서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핵 찌꺼기에 대한 이런 폄하적인 어떤 시각도 버려야 되겠고. 그래야 뭐 이란에서는 뭐 협상에 나서서 뭘 지렛대로 사용하든 뭘 하든 협상에 나설 이유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반대쪽으로 너무 보는 게 복잡하네. 왜냐하면 만약 우리 백승주 박사님의 그 추론이 맞다면 그렇다면 협상 카드가 이란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한다면 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이제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협상이라는 게 카드가 적은 사람이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지, 큰 소리를 내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지. 카드가 많은 사람이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런 소리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와도 그만인 거예요. 도덕적 비난만 트럼프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부분에서 나 그만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것은 이란과 국제사회가 이제 각을 세우면서 으르렁거리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란이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도 그런 부분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것이 이란이 통제하는 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현실적이지 않다. 전시국 국면이니까 참고 있는 거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떨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더 이제 미국 쪽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디까지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기 계속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에 이란이 안 나왔고 미국은 간다고 했고 그런데 협상이 결렬되는데 미국이 휴전을 연장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하게 압박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썼더라도 어쨌든 협상장에 안 나온 건 이란이고 그리고 여전히 힘의 비대칭성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란이 좀 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나와야지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어쨌든 정말로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란이 어떤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원님 여기서 첨언하실 사항 있으세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전 빅픽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막 우당탕하면서 어떻게 좀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황도 지금 저는 절대로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다 보고 이렇게 내가 한 거야라고 하는 거는 그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분석이고요. 그런데
되게 특이한 거는 아주 그건 감각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를 막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그래도 좀 이익을 좀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은 그거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좀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면에서 제가 좀 씁쓸하지만 저도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이게 대통령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시간이 누구한테 있냐, 누구 편이냐라는 근데 저는- 버티기 모드로 가면 누구한테 유리할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잠깐 하면 네. 지금 휴전을 해버리고 군대를 그냥 빼면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41%인데 적당한 수준만 놔두고 왜냐하면 이란의 모기 함대 전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 함대 70척이 다 형해화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전시 상황에서는 그 모기 함대 전략이 잘 먹히겠지만 평시 상황에서 그냥 미군 다 빠진 상황에서 모기 함대가 누구를 공격할 겁니까? 상선을 공격하면서 하면 그건 이제 아덴만의 그 소말리아 해적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 휴전하고 휴전해서 전시 상태가 아니야라고 하고 풀고 그래 의회에서 4월 29일, 60일 그 전쟁 내가 더 안 하고 이제 나올 거야 하고 딱 이렇게 그냥 밖에서 호르무즈 밖에서만 봉쇄를 계속하면서 이란 이런 것들을 딱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저는 그 생각입니다. 과연 지금 이란 해군력이 미국의 해군력과 그 1대1로 맡아서 싸울 수가 있을까?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그거를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우리를 공격 못할 거다. 그러니까 휴전하고 최악의 경우 그냥 그 함선 15척 이렇게 해서 이란 배만 계속 납포하면서 공해상에 있는 또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공해상에 있는 이란 배들을 내가 하나하나씩 그냥 그 제재 집행하는 것처럼 납포해야지라고 하게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마냥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최근에 이렇게 들면서 좀 보면서 저도 씁쓸한 부분은 있긴 한데 그렇게도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미국 국내적인 상황이에요. 거의 그 압도적인 그 영향력이라는 권한을 트럼프 대통령 행사하고 행정부나 뭐 의회에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어요. 반기를 못 듭니다. 여론은 별로 안 좋지. 여론은 뭐 그 감수는 감안을 하겠지만 그 단기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방법론에까지 여론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 부분 좀 봐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90일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행정부가 원하면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전쟁권한법을 예전에 1970년대 발의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전쟁을 먼저 수행을 하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90일밖에 못한다 얘기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벌써 이게 전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루포를 찾고 있어요. 군사 작전일 뿐이고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전장권한법 결의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의회 터치를 안 받을 방법을 그렇죠. 찾고 의회가 있군요.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 예산을 주는 이 부분에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왜냐하면 군이 이미 중동에 배치가 돼 있고 네. 그것도 목숨을 걸고 전쟁을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이제 어쨌든 다수인 의회가 대통령의 추가 예산 요청을 거부한다? 이러면 전장에 나가 있는 군인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거 의회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권한법 때문에 90일이 그 시한이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봉쇄 또 됐습니다. 우리 26척 가려고 하다가 못 갔어요. 홍해 통해서 한 척만 지금 들어오고 있지. 유가가 계속 이렇게 어쨌든 미국과 이란이 서로 뭐 줄당기기를 하든 뭐 하든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당하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가가 계속해서 높은 상태로 갈 수밖에 없겠죠. 최소 $90 이상으로 말이죠. 그거는 뭐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이 아니고요. 사실은 두 교수님들의 인사이트와 전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어떤 방식으로 통행이 자유롭게 회복이 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하루 소비량이 1억 배럴이 넘는데 호르무즈가 뭐 2천만 배럴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네. 해상 운송량의 3분의 1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호르무즈에 기름이 흘러다니느냐 안 흘러다니느냐 그 문제인 건데 최근에 뭐 댈러스 연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뭐 이 전쟁 호르무즈가 한 두 분기 막히면 이제 8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130불 정도까지 갔다가 연말에 떨어져도 한 80불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속젠 SG에서 분석한 걸 보니까 지금 이란 사태가 70년대, 73년과 79년, 80년에 이제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전 세계 지금 원유 공급 충격이 감소량이 뭐 한 4%에서 8% 보더라고요. 그렇게 계산을 해놨던데 이번은 1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충격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호르무즈를 막은 게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큰 공급 충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골든 타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4월 29일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4월 말을 넘기고 5월까지도 호르무즈에 배가 안 다닌다. 좀 뭐한 얘기지만 전쟁이 계속되고 안 되고는 혹은 뭐 무슨 분쟁이 있고 뭐 협상을 안 하고 이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가랑. 네. 호르무즈가 중요한데 만약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그 4억 배럴을 지금 전력 비축률을 국제에너지기구 회원들 31개 회원국들이 지금 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5월 달이 되면 이제 2달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탱크에 이제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유가가 이제 생산자 물가에서 소비자 물가로 또 소비자 물가에서 생활 물가로 이렇게 스며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가령 2022년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 금리를 5.5% 올리고 미국의 CPI가 9%까지 치솟을 때 네. 근원 물가, 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는 한 4개월 뒤에 꼭지를 쳤어요. 네. 6.6%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가가 얼마나 고공에서 오래 머무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골든타임, 4월 말 5월 초를 훌쩍 얼마나 넘기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장 그겁니다.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가는 연말까지 천천히 떨어지고 공급 충격이 훨씬 크니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많이 오르고 그 많이 오른 유가가 잘 안 떨어지고 호르무즈가 뚫려도 굉장히 늦게 지금 그 안정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경제는 확 다운될 수 있겠고 네. 생산 활동이 어쨌든 저해가 될 테니까. 결국에는 유가가 이제 뭐 완전히 호르무즈가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수요 파괴로 유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파괴로 유가가 떨어질 때는 이미 마켓은 이제 엉망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유가가 올라갈 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여러 가지 2022년 뭐 코로나 이후에 풀린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얘기가 많이 오고 가는 사모펀드라든지 네. 이러한 그 이지머니 쉬운 돈을 빌려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그런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민낯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되는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못 버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미국 경제는 금융시장 측면에서 굉장히 혼돈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협상으로 다시 가보면 핵심은 핵협상인데 핵협상에서 얼마나 입장이 좁혀졌을까, 실무 협상에서. 제가 어제 들은 얘기는 10+10 이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5년이냐 20년이냐 입장차가 컸는데 한 중간 정도 10+, 그 10년 그 정도 안 되니까 조건부로 10+10년을 더한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오바마 합의 때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돼야 오바마 때보다 더 나은 결과인가? 뭐 10+10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중간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뭐 타협하는데 중간에서 만나는 거 잘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니까 더 달라고 요구를 하겠지만 뭐 이란도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을 얼마나 금지할 거냐. 한 10년 정도
멈추거나 한 처음에 7년 정도 나왔잖아요. 7년이면 트럼프 이 대통령 두 번째 임기 한 3년 그리고 다음 행정부 4년 정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란의 어떤 의도를 한 두 정부 걸쳐서 좀 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그때까지 제대로 따라주면 그렇다면 이제 단계적으로 풀겠다 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7년도 좀 약하다 트럼프가 10년으로 맞춰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7년 중단 후에 뭐 10년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10+10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축 우라늄은 핵 직거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우라늄의 형태로 있는지 농축 우라늄 형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과거에 러시아에 반출하고 국내에서 희석했거든요. 네. 그 부분을 미국으로 갖고 온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제 미국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빼고 어느 정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쪽이 이제 먼저 손을 내미느냐 이런 부분인데 정황상으로 보면 방법론에서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지만 여전히 이제 미국이 우위가 있고 물론 단기 호르무즈를 막았기 때문에 해협을 막았기 때문에 미국도 힘들고 이란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란 산소구가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란에 어떤 강한 경고를 하고 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을 장기로 막는다는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이 좀 지나면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가 되면 아마 협상 국면에도 변화가 좀 생길 거고 다시 만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타협만 남은 겁니다. 진짜로. 네.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때 맺었던 당시 JCPOA 그때의 핵심 내용은 15년간 그렇죠. 농축 농도 상한을 이제 4% 미만으로. 네. 그리고 15년이 지나면 이제 그다음에 다시 재협상인 건데 일몰을 되게 비판했었단 말이죠. 15년 지난 뒤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제가 아까 10+10도 얘기하게 되는데 총 합치면 20년인 거고. 네. 그죠? 트럼프는 10년만 앞에 떼놓고 본다면 JCPOA 때보다 좀 5년 적은 것 같고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뭐 이미 트럼프 대통령 지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JCPO에 놔뒀으면 2030년에 다 끝날 일을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될 거를 지금 해가지고 지금 10년이든 20년이든 하면 36년 아니면 46년에 마무리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게 이겼다 졌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걸 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축 우라늄 양이 제가 보는 기준은 오바마 대통령 때 3.69%를 200kg만 갖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보다는 낮게 그리고 그거보다는 적게 전량 다 빼내면 제일 좋고 그건 못하더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마 더 강력한 안을 집어넣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은 우리가 신뢰 구축이 다 되고 나면 이란이 좀 더 강력한 국제 핵 기구에 추가 의정서에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핵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하에서 니네들이 가져라 이런 거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보다는 더 낮게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 우리는 농축 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동결로 이렇게 가고 끝내는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폐기해라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는 결국은 이게 국제법상으로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갖는 게 핵주권이고 그걸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가가.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를 붙잡겠죠.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신뢰가 다 구축됐고 너네들 이거 핵 관련한 거 없이도 경제 제재 다 풀리고 하면 잘 살 텐데 이걸 꼭 붙잡고 농축 이거 꼭 붙잡고 있을 필요 없지 않냐?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그냥 농축 프로그램은 폐기해 이렇게 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고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니네들이 신뢰가 구축하면 이란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핵 주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때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년, 10년에서 우리가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는 내가 기다려주고 그 안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이란이 살게 해줄 텐데 네. 그러면 그 종단에는
농축 프로그램을 하지 말자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던질 수 있는 최고의 아니고, 근데 지금처럼 초장부터 다 안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뭐 경제 제재도 어떻게 지금 미국과 이란이 신뢰가 안 쌓이는 상태에서 우리가 포기하면 나중에 알아서 너네들한테 경제 유인 줄게라고 했을 때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국가라도. 그래서 아마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좋은 안이라고 한다는 것은 비슷하게 시간을 둬서, 그러니까 일몰조양처럼 시간을 둬서 신뢰를 구축 후에 결국은 그 핵 프로그램, 농축 프로그램은 이제 빼자, 이런 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네.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차치해 두더라고요. 예. 미국도 분명히 전쟁이 길어지는 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건 미국 내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세고 지금 갤런당 휘발유 가격 4달러 넘었고 케빈 워시 그 연준 후보자의 이제 인사청문회도 있었지만 여기서도 관건은 그거 아닙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 거냐. 여기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긴 했지만 인플레이션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게 미국 경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뭐 케빈 월시의 첫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뭐 연준 역사상 의회가 연준 의장을 드랍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5월 말쯤에 뭐 6월 초나 뭐 이 정도는 뭐 승인을 하지 않을까, 인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월시 후보자가 어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뭐 무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뭐 지금 미국의 근원 PCE 물가가 3.1%인데 지금 뭐 연준의 목표치보다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좀 중간값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역연마다 조금 다르지만 중간값은 뭐 한 2.5%에서 2.8%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 높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말씀 주셨듯이 미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지금 한 30% 올랐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제 소매 매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보니까 잘 나왔어요. 1.7%. 네, 그런데 주유소가 15% 증가했어요. 거의 16% 증가한 거예요. 휘발유가 비싸져가지고 소매 판매가 잘 나왔더라고요. 네, 많이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에너지 가격이 휘발유 값이 거의 한 30% 올랐으니까 네. 그게 반영된 거고,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지만 아무튼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와서 보면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끈적끈적해졌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지역연은에서 연구한 워킹 페이퍼를 봤더니 지금 그 팬데믹 이전보다 지금이 인플레이션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미국 물가가 팍 튀지 않습니까? 이번 네. 같은 경우에 유가가 튀면서 이제 물가가 올랐을 때 그게 제자리를 잡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금 잡힌다는 거예요. 네. 계량적으로. 그러니까 뭔가가 미국 안에서 그 물가에 대한 뭔가 이렇게 메커니즘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노동시장이 약한 것 같으면서도 아슬아슬한 균형이고,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도 또 시간당 뭐 임금이라든지 노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게 이제 뭐 이민자 추출이라든지 불법 이민자 추출이라든지 또 코로나 때 많은 이제 공급망 충격이 한번 왔고 또 은퇴자가 이제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요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미국의 CPI도 코로나 이전에 한 5, 6년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상황은 한 1%포인트 높아져 있고요. 네. 금리도 높아져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한 1%포인트 이상 높아져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메커니즘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신임 의장 또 연준 지도부가 연준 12명의 의사결정자들이 앞으로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겠구나, 쉽지 않겠구나. 거기다가 일단 유가가 내려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원 물가를 조금 보고 네. 뭐 한 3, 4개월 후에 이제 근원 물가가 난다면
호르무즈가 5월 달부터 풀린다 해도 근원 물가는 한 6, 7월 정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 6, 7월 근원 물가를 판단할 때는 이미 7, 8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라야 9월에나 뭐 금리를 손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 미국과 이란 2차 협상이 일단 성사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상 휴전이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지금 다시 휴전 서로 위반했다고 협정 위반했다가 다시 공격 재개했으니까 이것도 지금 다 무위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원래 처음부터 이 협상이 좀 이상했죠. 왜냐하면 그 헤즈볼라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그다음에 헤즈볼라에 대한 원래는 지금 레바논 전쟁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싸움이지 이스라엘과 레바논 싸움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아예 들어오지 않았죠. 그게 만약에 진짜로 이게 역사적인 사건, 뭐 제가 역사적인 휴전이라고 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역사적인 휴전이 되려고 했었으면 네. 그 아라파트와 그 이스라엘 총리가 만났던 그런 느낌처럼 그냥 그 헤즈볼라의 수장과 네타냐후가 만나서 그리고 그 중재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었으면 그거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 평화상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한 그 사건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레바논인데 이제 이런 거죠. 레바논 주정부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나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다 안 된다고 보았었거든요. 그래서 저거 왜 하냐. 그래서 전문가들은 저거 명분 쌓기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레바논 주정부랑 얘기해서 저거 통제해달라고 했는데 안 되고 쟤네들이 무장 해제 안 하니까 네. 우리가 공격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카드를 다 쓰고 안 돼서 마지막 라스트 리조트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쉬는 거가 휴직입니다. 이거는 휴전이 아니라 휴직이. 그러면 이제 언제 정도 이 이란 협상이나 미국이 관계가 끝나면 이스라엘은 지금 뭐 레바논 전역을 공격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리타니강 남부 이미 1985년부터 2000년대에 지배를 했었던 그래서 네. 여기를 지배하지 이스라엘 안보가 확보된다는 그 공간에 대해서 계속되는 그 군사적 공격은 감행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시기 이후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 교수님께 짧게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달 초에 미국이랑 쿠바가 비밀리에 회동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뭐죠? 그럼 베네수엘라, 이란 그리고 다음은 이제 쿠바에도 뭐 군사 작전 할 수 있다는 시사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뭔가 움직임이 있는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쿠바는 군사작전을 할 사실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워낙 그 경제가 어렵고 네. 에너지 위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베네수엘라 석유가 들어가지 못한 이후부터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일시 공급하는 것을 풀어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외교적으로 이제 그 쿠바가 이제 보다 더 친미적인 그러한 그 태도를 취하도록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그렇게 강압적이지 않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의 반기를 들었던 그러한 그런 좀 좌파 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길들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쿠바는 뭐 군사작전을 하겠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만 그럴 정도의 역량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바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외교적으로 어떤 그 타협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을 무기한 연장했지만 이란은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협상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안갯 속입니다. 협상의 성과는 없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을 또 풀어갈지도 미지수입니다. 그야말로 허탈한 결말 아니겠습니까?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